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 김태희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아기 출산을 위한 태교와 올바른 출산 준비를 위한 건강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 중에 하나죠.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떤 아이를 낳을까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고, 저도 아이를 이제 키우는 입장이지만 굉장히 태교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아이라고 하는 거는 엄마와 아빠가 이제 반반씩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나오는 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임신 상태에서 아기가 되면 하나의 생명체가 되고 그 독립적인 이제 아기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신이라고 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태교를 통해서 태아와의 교감이라든지 아이의 마음가짐,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을 보느냐, 먹느냐, 그리고 이제 생각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아기가 많이 변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태아라고 하는 거는 아기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엄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아이의 태아의 뇌에 굉장히 발달에 좌우를 하고요. 그리고 태내 환경이라는 건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보는 것도 있지만 엄마의 몸 상태라든지 이런 환경 상태가 좋음에 의해 가지고 아기의 뇌 기능이라든지 태교에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각태교, 시각태교, 운동태교, 그리고 이제 음식태교 등 여러 가지가 요즘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청각태교고, 이제 많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빠가 이제 소리내서 동화를 읽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기의 발전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각태교라는 게 또 있고요. 이제 보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것들이라든지 강렬한 거, 이런 건 좀 피하시고요. 굉장히 본인이 보기에 편안하고, 이제 여러 빛의 속도라든지 빛의 방향, 이런 것에 따라서도 아이가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임산부들 중에서도 간혹 가면 자신의 출산 예정일을 의심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아기들을 임신하고 나서 아기가 어느 시기가 되고 났는데 그 아기가 다른 아이들보다 좀 작다거나 다른 아이보다 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정일이라는 것은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예정일이 갑자기 바뀌게 되면 이 아이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기가 너무 작다 그래서 저는 예정일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너무 크다 그래서 저는 예정일을 너무 빨리 잡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어느 순간 아기를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예정일을 잘못 잡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만약에 12주 전에 임신을 확인을 하시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신 경우라고 한다면 예정일이 바뀌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부정하시는 엄마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여러 군데를 다녀서 예정일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선생님이 저 자세히 안 보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을 그러면서 여러 군데 병원을 다니시게 되면 결국에는 엄마와 아기에게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게 됩니다. 요즘은 너무나 시대가 발달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아이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거의 500g이라든지 정말 예전에는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태어나서 잘 살 수 있을까 했던 아이들이 너무 잘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의 예정일을 정확하게 짚고 아기의 문제점이 있거나 엄마에게 문제점이 있으면 그 예정일에 맞춰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 아이를 꺼낸다면 아이는 정말 건강하고 엄마도 건강한 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정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기들을 봤을 때 요즘 예정일을 어떻게 정할까요? 당연히 초음파로 정합니다. 초음파를 아기 때부터 12주 전에 이렇게 아이들을 다 체크를 해가지고 아이의 머리와 엉덩이 사이즈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꼭 그렇진 않지만 1일에 1mm 정도가 지나면 보통 이제 8주 정도 이제 그 근처에 쟀을 때 가장 이쁘고 그리고 정확한 아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옛날에 이렇게 초음파가 발달하기 전 시기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마지막 생일로부터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달수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거나, 그리고 이제 체온을 중심으로 나는 배란일인 것 같아, 배란일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줄자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임산부들이 만약에 계시면 한번 재보십시오. 일반적인 체형이시라고 한다면은 줄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골반접부터 쟀을 때 31주 전에 이제 20주나 31주 전에는 대부분의 자기 주스랑 비슷한 이제 사이즈가 나오게 되고, 예전에는 전공의 과정을 겪을 때만 해도 줄자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재시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아기가 크구나 작구나 몇 주구나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실제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생리가 불규칙하거나 이상하지
정하지 않으신 분은 초음파 날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아기들의 사이즈나 아기들의 예정일을 정확하게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생리가 불순하고 정말 병원에 안 가보신 분이 아니시고 12주 전에 임신하셔가지고 초음파를 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예정일은 당연히 정확하게 잴 수 있고 예정일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서 막달의 아이의 사이즈나 엄마의 몸 상태에 의해서 분만을 해야 되는 시기를 놓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산정 검사를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 전에 자궁 경부암 검사를 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2년 안에 이제 자궁 경부암 검사까지도 가능하면 하실 수가 있는데요. 검사를 하는 과정에 이제 출혈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00% 다 하지는 않고 기본적인 피 검사라든지 소변 검사, 이제 자궁 경부암 검사 이런 검사들을 하는 것으로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또한 임신을 하시게 되면 이제 주수마다 초음파를 시행하고 또 이제 그 주수에 맞춰가지고 이제 빈혈이 있는지 없는지 또 24주쯤 돼서 당뇨 검사도 시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령 연령이신 경우에는 기형아 검사를 좀 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리포트라든지 양수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들을 시행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100% 하시라고 하거나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책에는 35세, 만으로 35세가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제 산모들이 알지 못하는 염색체 기형아라든지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게 원칙이지만 임산부들이 또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또 100% 다 정확하게 해서 아이를 낳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에 맞춰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이제 불임 그리고 이제 굉장히 나이가 드셔서 이제 결혼을 하시고 이제 임신을 하시고 또 계획 임신을 하신다 그러셔가지고 이제 임신을 본인들이 계속 미루시다가 갑자기 임신이 잘 안 돼요.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35세가 되면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35세, 만 35세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고위험 임신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고위험 임신이란 건 나이만 있을까요? 나이만 있는 건 아니죠. 실제 뭐 나이뿐만 아니라 뭐 비만이라든지 너무 마르신 경우 그리고 이제 임신을 희망에 따라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으십니다. 본인이 고령 임신이라고 느끼시고 굉장히 열심히 임신 전부터 뭐 몸 상태도 관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식습관도 관리하시고 여러 가지를 관리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저분은 잘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너무나도 문제없이 잘나시는 분이 계시고요. 임신을 관리하지 않고 갑자기 임신이 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또 고위험 임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전부터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질환 자체에 대해서 본인들이 얘기 안 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그리고 이제 갑상선 이거 굉장히 흔하게 우리나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인데요. 이런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질환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고 검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임산부 중에 어떤 분들은 저 임신하려고 그냥 뭐 혈압약 안 먹기로 했어요. 뭐 갑상선약 안 먹기로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으신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임신 도중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되도록이면 약을 먹지 않는 게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뇨라든지 고혈압 그리고 갑상선 같이 흔한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관리를 해야지만 태아의 사산이라든지 유산 그리고 조산같이 굉장히 심한 합병증을 막을 수가 있고 아이를 건강하게 할 수 있으며 뇌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체의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발달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질환을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임신을 했을 때 어떤 합병증이 생긴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거에 생긴 합병증이 다음번에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뭐 유산을 하셨거나 아니면 임신 중독증이라든지 아이의 기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셨을 때도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대 시대에는 많이 이제 결혼도 하시고 재혼도 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과거에 임신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싶지 않으신 경우도 많이 있으신데 이제 산모분 개인이 오셨을 때 혼자 오셨을 때 꼭 그 얘기를 주치 선생님에게 해주셔가지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모 자체가 뭐 쌍태아라든지 뭐 다둥이인 경우 그리고 이제 자궁 모양이 이제 이상한 경우라든지 이제 아기의 태위가 이상한 경우에도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 요즘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임신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궁 근종이라든지 성근종, 자궁 내막증처럼 자궁이나 난소의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그 전에 이제 산부인과 가시기 좀 부담스러우셔서 가지 않으셨다가 임신하면서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든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경우는 꼭 이제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고위험 임신은 결정이 됩니다. 기존 질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죠. 기존의 질환은 어떤 질환을 갖고 있었느냐, 그리고 가족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임신을 하면 몸 상태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바뀌는 임신 상태에 의해 가지고 발생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고혈압, 당뇨, 갑상선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을 갖고 있는 거는 꼭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루푸스라든지 희귀 질환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도 충분히 의논을 해서 임신 도중에 또 약물 치료를 하면서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질환을 갖고 있는 걸 숨기지 말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고위험 임신들은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의 기형부터 시작해서 아기들이 이제 유산되는 과정, 그리고 조산,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나 가능하고요. 하지만 초기부터 관리를 한 경우에는 아이를 점점 뱃속에서 좀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굉장히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엄마의 상태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다른 질환, 질염이라든지 염증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어떤 RH 네거티브 환자 산모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자궁 경부가 좀 흔히 말해서 약해지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또 원인 불명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엄마의 원인에 의해서 고위험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위험 산모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자기가 다니시던 병원에서 충분히 의논을 하시고, 그 선생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시거나 병원이 작은 경우에는 그 근처에 큰 대학병원에 가셔가지고 의논을 하시는 게 좋지, 아기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병원에 돌아다니시게 되면 산모를 정확하게 파악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산모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를 잘 케어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한테 잘 어울리고 자기가 잘 맞는 병원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임신을 하면 다 아시겠지만 좋은 음식, 좋은 거, 좋은 생각만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음주라든지 흡연은 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음주를 매일같이 시행했을 때는 알코올 증후군이라 그래서 아이의 뇌기능이라든지 선천성 알코올 증후군 같이 보이는 것처럼 태아의 얼굴이 이상한 경우가 있는데요. 간혹 산모분들 중에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음주나 흡연에 대해서 흡연 조금 하는 건 괜찮지 않나요? 아니면 술을 조금만 하는 건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흡연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아이에게 산소가 감소되는 현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태반이라든지 다른 문제점, 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신 전에 정말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임신하시고 나서도 아이에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임신은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건 정말 좋지 않겠구나, 이건 상식적으로 나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피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신 중독증이 이제 좀 가장 많을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고혈압 환자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잠재적으로 우리가 혈압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적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평소에 혈압을 쟀을 때 혈압이 좀 높다는 느낌을 가졌을 때는 임신하시고 꼭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임신 중독증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임신 중독증은 굉장히 또 고혈압 환자라든지 고혈압 가능성이 있는 이제 비만하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질환을 갖고 있다든지 고령인 경우에는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독증을 당연히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임신 전부터 관리를 해야 되고, 이제 먹는 것도 짜게 드시지 않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짜게 먹지 않는다 해서 임신 중독증이 방지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기 때문에 가족력이라든지 본인의 혈압 가능성이 있는 어떤 질환을 갖고 계신 경우에는 꼭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요즘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전치태반이라든지 태반 조기방이처럼 태반에 이상한 이제 경우가 많은데, 이 이유는 이제 불임으로 인해 가지고 시술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전에 습관성 유산을 겪었다든지 아니면 원인 불명으로도 많이 전치태반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 이제 저희가 수술을 들어가게 되면 본인이 모르시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어떤 자궁 내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 생리통이 너무 심했는데 임신이 잘 안 됐다. 그런 경우에는 자궁 근종이나 자궁 내막증이 약하게 있어서 그런 경우 전치태반이 발생할 수 있고요. 전치태반이나 태반 조기박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시기에 급하게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응급수술이 가능하며 출혈이라든지 산모나 태아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태반 조기박리라든지 전치태반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또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잘 알아서 이제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조심을 한다는 건 뭐냐면, 상식적으로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안 되겠다.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감별하는 현명한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오늘의 이제 가장 제가 강의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예정일이 중요하냐. 예정일 관련해서는 아기가 크냐 작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기들이 작으면 엄마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 아이를 뱃속에서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런데 아기가 왜 안 자랄까요? 정상적으로 엄마가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당연히 아이는 잘 자라겠죠. 하지만 아이가 잘 안 자라는 데는 너무나 많은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요, 선생님.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기를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저는 뱃속에서 키우고 싶어요. 근데 과거에는 뱃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한 가지 방법밖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지금 현대의학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에서 아기를 꺼내서 아기를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어떻게 잘 키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와 선생님과 납보가 충분히 형성돼서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갑자기 선생님 저는 저희 아이 뱃속에서 키울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갑자기 또 산모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병원에 가세요. 그리고 또 다른 병원에 가세요. 너무 안타깝죠. 왜냐하면 사실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이 어느 한 곳에서 잘 관리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분은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자꾸 다른 데를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주위 분들이라든지 어떤 이제 확증되지 않는 그런 인터넷에서 이제 답변들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임신을 한다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절반이 아닌 뭔가가 들어와서 10달이라고 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이가 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몸 상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서 10달 동안에 3kg가 넘는 아이라든지 태반, 그리고 몸 안에서 아이가 나갔을 때 한 6.5kg 정도의 이제 태반, 양수 모든 게 바뀌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무거운 거를 여러분들 이제 물건을 들고 10달 내내 들고 다니실 수 있겠어요? 못 다니시죠? 아기 있기 때문에 가능하신 겁니다. 그럼 아기를 만들기 위해서 엄마는 어떻게 될까요? 심장 모양, 심장에서 하는 거, 폐에서 하는 거, 그리고 허리 모양, 장 모양, 이런 모든 모양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는 와중에 있는데 엄마와 아기가 정말 중요한 시점에 아이가 갑자기 작다 그래서 뱃속에서 키우겠다고 사라지시거나 아니면은 아기를 안 낳겠다든지 예정일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그런 경우가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이고 여러분들 충분히 건강한 아이가 낳기 위해서는 굉장히 밝은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이제 받아들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이를 언제 꺼낼 것인가, 그러면 작은 아이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양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아기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아이로 들어가는 혈류량이 어떻게 되느냐, 아기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 아이의 태동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수없이 많은 검사를 하고 그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그리고 점수를 매겨서 결과를 내립니다. 임신 중 영양 상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균형 있는 식사겠죠. 삼시세끼를 얼마나 잘 먹느냐. 근데 제가 산모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적으로 새끼를 골고루 잘 드시는 산모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산모들이 비타민 D라든지 실제적으로 칼슘 수치가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보통의 식단 중에서 정말 꼭꼭 잘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칼로리를 맞추고 식사를 하셨다면 다른 것은 일체 필요 없고 실제 철분제만 있으면 됩니다. 철분과 엽산 이 정도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영양을 못 섭취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특정 식품이라든지 영양 부족이 되시는 경우에는 비타민이라든지 어떤 영양 관련해서 이제 관리를 좀 받으시는 게 맞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특정 제품을 가장 어떤 음식만 한 가지 음식만 너무 오랫동안 드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특히 이제 생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생선이나 회를 먹으면 내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걸 매일같이 먹지 않는 이상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좋아하시는 음식 그리고 이제 특정 음식이 아니고 골고루 식사를 하시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영양이 결핍되고 잘 안 먹는데 아기한테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간혹 엄마들이 이런 경우 얘기하죠. 선생님 저는 잘 안 먹는데 아기는 잘 크는 것 같아요. 굉장히 드물지만 그런 경우도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건강하지 않은데 아기가 건강할 가능성은 굉장히 없죠. 엄마가 건강해야지만 아기가 건강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저희 아들한테 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요. 그 사람들은 자기 몸에서 아이를 가졌을 때 아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엄마는 느끼지만 실제 몸 안에서 자기가 느끼는 건 자기를 가장 소중하다고 느끼거든요. 그 말은 엄마가 자기 상태가 좋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기한테 영양 상태가 간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엄마는 아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느끼지만 그건 감성적인 거고요. 엄마가 영양 상태가 불량한데 아기가 건강하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상식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건강이 악화되면 당연히 아이의 지능부터 발달 상태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임신 동안에 만들어진 그런 영양 상태에 의해서 아이는 10달을 가는 거고요. 그리고 임신을 유지하고 또 수유도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아기들이 조직 내에서 성장하게 되는 이런 물질이 되는 겁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혈액이 이제 충분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분 공급은 굉장히 중요한데 철분을 잘 복용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변비가 생긴다든지 속이 미식거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먹는 것만 가지고는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시기가 4개월 정도 넘으시면은 이제 당연히 빈혈 예방을 위해서 철분제는 꼭 복용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철분하고 엽산제는 이제 현재 임신하신 경우에 권장을 하고 나머지 영양소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치 선생을 의논하셔가지고 이제 영양제를 임산부용 영양제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 수분 같은 경우도 이제 복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 이유는 이제 수분을 복용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의 뭐 양수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엄마 상태가 이제 변비도 많이 생기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물이나 음료 같은 경우에 뭐 당이 들어있는 그런 음료라기보다는 이제 수분 공급이 되고 우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복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타민 D라든지 칼슘 섭취량이 좀 적은 산모들이 간혹 많이 있고요. 영양소도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식습관의 차이이기 때문에 산모들 중에서 인터넷 찾으면 이제 하루에 본인이 먹는 그것을 계산해주는 그런 이제 식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단들을 한 번쯤 이제 본인이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자기가 오늘 몇 킬로칼로리 정도를 먹는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그 킬로칼로리에 맞춰가지고 한 번쯤 이제 식단을 해보시면 그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가 몇 킬로칼로리 먹느냐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 번씩 해보시면 아 내가 어느 정도 부족하구나 이런 걸 아시게 되고 그거를 이제 섭취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체중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임신해가지고 마구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이렇게 뭐 조금 먹는 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체중이라는 게 존재하죠. 자기 체중이라고 하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BMI라고 해서 체중과 신장을 나누는 거가 존재를 하는데요. 일반적인 이제 키나 몸무게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12.5kg 정도의 체중의 증가가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기가 굉장히 뭐 비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6에서 10kg 사이, 그리고 자기가 너무 말랐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12.5kg보다 좀 큰 이제 체중 증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자기가 임신을 하는 동안 유지하기 위한 최소의 몸무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몸무게가 일반적으로 뭐 단백질이라든지 주요 공급원을 이제 더 많이 드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체중을 관리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단백질은 당연히 뭐 혈액 공급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아이에게 성장에 되게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임신 기간 동안에 칼슘도 이제 엄마의 몸에서 칼슘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임신 기간 동안에 칼슘 복용이 뭐 이제 잘 안 된다. 뭐 콩이라든지 우유를 잘 드시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칼슘제를 복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철분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드셔야 되는 거에 속하고요. 철분 섭취가 좋게 하기 위해서는 뭐 비타민 C가 많은 어떤 영양소가 있는 음식들이라든지 같이 먹으면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엽산은 과거에는 임신 전 3개월부터 임신 후에 3개월까지만 복용을 했는데 외국이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엽산제를 뭐 막달까지 계속 복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비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체중이 너무 늘면 안 되는 이유와 체중이 적게 되면 안 되는 이유는 당연하시겠죠. 너무 늘게 되면 일반적으로 많은 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이도 많이 커질 수가 있고 엄마들이 굉장히 체중이 증가되게 되면 비만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분만율이 훨씬 떨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자체가 또 엄마나 아기가 당뇨가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엄마가 체중이 적게 들면 아기의 영양 상태가 부전함으로 인해서 아기에게 전반적으로 아기가 잘 자라지 않고 아기에게 좋은 영양소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아기 자체가 건강하지 않은 아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절하게 섭취하고 영양소를 잘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체크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는 것은 앞으로 아기를 낳고 나서도 아기를 키우는 데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여행을 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36주가 넘어서 장기간의 여행을 한다든지 멀리 가시는 거는 권장을 하지 않고요. 그 전에 뭐 가까운 곳에 비행기를 타시거나 뭐 이동하시거나 아니면은 하시는 건 다 가능합니다. 다만 임산부가 건강하다는 가능성 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가능성은 상식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조산기가 있다든지 출혈을 한다든지 문제가 생기실 때에는 당연히 장기적으로 여행을 다니신다든지 계속적으로 여행을 하시는 건 문제가 있으시겠죠. 임신 중에 약 복용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임신 초기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임신한지 모르고 약을 먹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임신하기 모르고 약물을 복용했다고 해서 질문하시는 경우가 임신 육아 사이트의 거의 30%를 육박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이 임신 초기에 발생하시는 어떤 열감이라든지 감기 증상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은 증상들이 보통 이제 감기랑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생리가 불순하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산모들이 자기가 임신한지를 모르고 복용을 하시게 되죠. 이제 기왕 임신을 하시게 되셔서 이제 복용하신 약물들을 100% 우리가 다 검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임신을 하기 전에 꼭 복용할 수밖에 없는 약제가 있으시면 이 약제를 가지고 꼭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고혈압, 당뇨, 뭐 다른 질환, 결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신데 장기 복용하는 약을 갑자기 끊어버리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감기약 같은 경우도 이제 복용할 수 있는 감기약이 있으시고 주수에 따라서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주치 선생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임신 전에 운동을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갑자기 임신 중에 운동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갑자기 달리기 해도 될까요? 저 갑자기 수영해도 될까요? 실제적으로는 운동을 하셨던 분은 기존의 운동을 유지하시는 것을 원칙을 합니다. 다만 조산이라든지 뭐 유산 가능성이 없고 태반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전혀 없이 건강하신 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건강하게 하실 수가 있죠. 평소에 운동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분말 잘하실 수 있지만 평소에 운동을 안 하셨는데 갑자기 하신다고 하시면서 자연말 잘할 수 있다고 고집하시는 건 상식이 맞지 않다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요가라든지 스트레칭, 현재 많이 나오는 필라테스 이런 것들의 가벼운 운동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임신 후에 또는 임신하는 동안, 그리고 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면 자연분만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가볍게 운동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새로운 운동이나 격한 운동을 하는 거는 권장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도분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아기를 낳으면 정말 좋은데 자연스럽게 아기를 못 낳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산모들 자체가 어떤 질환을 갖고 있거나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분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술을 해야 되는 거니까 유도분만을 해야 되는가. 유도분만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많은 건 예정일이 지난 경우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질환으로 해서 아이를 꼭 낳아야 되는 경우, 진통이 없는데 양막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분만을 하거나 유도분만을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합병증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합병증이 존재해서 실제 인터넷상에서 가장 많이 의료소송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도분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도분만과 관련돼서는 이제 주치 선생님과 의논을 많이 하셔가지고 과연 유도분만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수술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는 이제 본인이 또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문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지연 임신. 그러니까 예정일이 지났는데 실제적으로 분만을 하지 않을 경우 과연 어떻게 할까요? 수술을 해야 될까요? 분만을 해야 될까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책에 나오는 경우에는 42주까지도 지켜볼 수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42주까지 아이를 뱃속에 두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산모도 부담스럽고 주치의도 부담스럽고, 이제 그 이유는 책에 나온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배 안에서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가 엄마가 달라지는 거고요. 엄마도 다르고 아기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결정과 내일 한 결정, 그리고 오늘 했지만 저녁에 한 결정과 아침에 한 결정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너무나 변화무쌍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과정을 가지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의 상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정된 제왕절개가 있고 예정하지 못한 응급제왕절개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태반이라든지 예정일이 지났는데 양수가 터지면서 아이에게 응급하게 상황이 발생했을 땐 당연히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정된 경우에는 이제 쌍태아라든지 아이가 거꾸로 있다든지 엄마가 근종이라든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예정된 제왕절개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정된 제왕절개 중에서도 과거에는 거꾸로 있는 아이도 자연분만 했었고 쌍태아도 자연분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쌍태아를 분만하다가 한 아이가 자연분만 했지만 두 번째 아이를 또 갑작스럽게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서 첫째는 자연만 하고 둘째는 수술해요? 아니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기들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지금 낳았다고 해서 그 아이 두 번째 아이가 똑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측 가능한 결과를 다 열어놓고 수술이나 유도분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첫 아이를 제왕절개하고 나서 자연분만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V백이라고 해서 과거에 서양에서는 많이 했지만 실제 현재는 외국에서 많이 발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특수한 병원 몇 군데에서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자궁을 제왕절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산모의 자궁까지 절개를 하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꼬매주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박음질하고 똑같습니다. 바느질하고 똑같죠. 근데 바느질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겉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바느질로 묶었던 부분이 과연 약해졌을까? 아니면 정상처럼 튼튼할까? 그건 우리가 그냥 예측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럴 때 발생할 수 있는 또 굉장히 위험한 합병증이 발생을 하죠. 갑자기 뭐 자궁이 꼬맨 자리에서 아이가 배 안에서 나왔다. 그럼 그 아이를 몇 분 만에 정말 수술해서 꺼내면 이 아이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많은 고민들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선생님 저 V백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아이시잖아요. 자기 아이가 평생 어떻게 될 건가는 지금 이 순간 결정하는 거가 정말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백이라는 게 나쁘다거나 좋다는 게 아니라 가능한 건지 아닌지 그리고 이제 전문가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이제 의논을 하셔야 되고 응급 제왕 절개 수술이 정말 빠르게 시행될 수 있고 갖춰진 병원 그리고 신생아를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저는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앞에서 이런 것들은 뭐 V백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거는 임상적으로 저희가 나누는 것 뿐이고 그 산모를 봤을 때 그리고 그 산모의 상황 그리고 그 아이의 뭐 몸무게 사이즈, 엄마의 크기 그리고 골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합치고 또 진통이 언제 생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V백이 되시는 분입니다 안 되시는 분입니다를 가르쳐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자연분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만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과정에 속하게 되고요. 분만 과정에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 가진통부터 시작해서 진짜 진통까지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분만이 임박했다는 건 여러 가지로 알 수가 있는데요. 점점점 진통이 증가되고 이슬이라고 하는 것들이 비치거나 아니면 양수 같은 게 터지거나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떠한 진통제를 쓰더라도 계속 진통이 증가되는 그러니까 무통분만 해주세요 그랬죠. 사실 무통분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요. 통증을 감해주는 건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거는 정말 100명 중에 1명도 되지 않으실 겁니다. 정말 뭐 통증을 잘 버티시거나 정말 진통을 잘 하거나 정말 운동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진짜 아기가 나오는지 모르게 났어요. 이러신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이 아니시고는 진통제를 이제 맞더라고 하더라도 계속 통증이 계시는 거죠. 점점 10분 간격, 뭐 3분 간격, 2분 간격, 1분 간격, 그리고 변이 나오는 느낌이 나오고 이제 뭔가 밑으로 뭔가 쏠리는 느낌이 나서 우리가 이제 분만 시기를 이제 3가지 정도로 분리를 해가지고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뭐 산부인과 의사들을 이제 가리키기 위한 과정에 속하고요. 가장 결정적인 거는 아기가 뭐 진통이 걸리기 전 단계부터 태반이 다 나오고 그리고 자궁 수축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2시간 지나고 또 6주라고 하는 산후기가 다 지나는 시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다 완벽하게 되었을 때만 나는 분만을 잘했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기만 낳는데 출혈을 너무 많이 했다든지 아기만 낳는데 낳고 나서 태반이 안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 뭐 열상, 질내 환경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많이 손상됐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발생했다면 나는 분만 잘했는데 나 분만에 문제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연분만이라는 말을 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질식분만이라고 해야 된다. 그리고 제왕절개는 복식분만이다. 즉 질내로 분만을 하느냐 배로 분만을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가장 중요한 건 건강한 아이를 낳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모양이 바뀌면서 나온다는 겁니다. 아기들이 점점 머리를 이제 자기 보시면은 그 커다란 다이아몬드 모양의 대천문을 서로가 바꾸면서 자기가 움츠리고 그리고 아기 몸이 산도를 돌고 어깨를 돌고 막 이러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호흡도 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열심히 간격을 짧게 하기 위해서 이제 호흡도 하고 엄마가 같이 아파도 하죠. 근데 정말 산모들이 어려운 과정, 어떤 엄마들은 이제 나 더 되게 오래 했어요. 뭐 이틀 연속 아팠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진짜 진통이 되기 전에 계속적으로 배가 살살 아픈 과정도 있거든요. 잠복기처럼.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많이 아픈 과정, 뭐 3분, 2분, 1분 이렇게 되는 과정은 우리가 초산일 때는 한 7시간, 뭐 길게는 10시간도 될 수 있겠지만 어느 과정 시기가 되는 거고 이제 다산부인 같은 경우는 뭐 5시간에서 7시간, 뭐 빠르면 또 뭐 서너 시간 만에 이제 많이 아픈 시기가 줄어들지만 이런 과정 이외의 과정도 다 이제 분만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모양을 점점점 자기 모양을 바꿉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도 태가 나오는 거죠. 다만 아기가 나올 때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도와드려서 어떻게 하냐면 되도록이면 엄마의 질내 환경에 문제가 안 생기게, 산도가 문제가 안 생기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한 방향으로 잘 나올 수 있게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럴 때 엄마가 같이 힘을 주고 같이 노력을 하면서 나오는 과정이죠. 근데 엄마분들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저는요 그 밑에 산도 자르지 말아주세요. 뭐 회원부 절개하지 말고 그냥 날게요. 이렇게 계시는 분이 계세요. 만약에 하지 않았을 때는 정말 모든 게 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군데에서. 그렇게 되면 낳고 나서 굉장히 출혈도 많고 굉장히 봉합하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산모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본인한테도 굉장히 힘든 과정이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고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학회가 있어서 갔는데요. 그 학회 사진이 뭐가 나왔냐면 상과 의자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상과 의자가 뭔가 그랬더니 이집트 정말 수천만 년 전에 피라미드가 있던 그 나라에서 그 벽을 뚫고 산모를 거기다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산모가 못 나오게 밖에서 잡는데요. 왜 그러냐?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아기를 낳기 싫다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분만은 어느 나라에나 힘든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산부인과가 발전을 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산모에게 문제가 없게 그리고 산모가 건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을 했는데 분만이 어렵기 때문에 발전을 했고 그 어려운 과정 등을 통해서 우리가 산모나 아이가 건강한 방향으로 저희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수년간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고민했던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중요하시고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고학력이신 분들도 이제 병원에 와서 낳고 싶지 않다. 병원 너무 이상하다. 계속 수술을 하려고만 한다. 그런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정말 수술을 하는 의사는 되게 많이 고민을 합니다. 이거 정말 수술해도 될까? 수술하는 게 맞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산모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의 아이만큼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을 고민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고민을 하시는 만큼 같이 수술을 해야 될지 분만을 해야 될지 같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이 정말 문제없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머리를 어떨 때는 자기 맘대로 할 수가 있죠. 이런 경우 안 나오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2시간, 3시간, 4시간 둘 수도 있습니다. 옛날엔 다 뒀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2시간 이상 뒀을 때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부를 했고 그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수술은 또 아무 때나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아기가 정말 산도에 걸려가지고 분만이 너무 힘들어서 수술하게 되면 수술하는 의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배째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배를 열고 아기가 정말 골반과 그 질 사이에 걸려있는 아이를 분만한다는 거는 배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자연분만이 좋죠. 자연분만 좋다고 얘기하는 게 회복도 빠르고 합병증도 좀 적고 이렇다고 하지만 실제 난산인 경우는 또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분만을 잘 하면 좋겠지만 자연분만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제왕절개를 하게 됩니다. 자, 제왕절개는 어느 경우에 할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기가 거꾸로 했다고 해서도 자연분만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거꾸로 낳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거꾸로 아기를 많이 낳습니다. 근데 거꾸로 하면 아기를 낳으면 뭐가 문제일까요? 아기는 머리가 제일 크죠. 그렇기 때문에 몸이 다 나오고 머리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때 머리가 걸렸을 때 엄마도 힘을 잘 주고 아이를 잘 꺼낼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있는 여가인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요. 제가 또 굉장히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거꾸로 있을 때 우리가 보통 결정하는 시기가 이제 32, 3주가 되면 아이들이 자세를 바꾸질 않기 때문에 양수양이 적당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32, 3주가 넘어서 아기가 도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그 경우에 보통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기가 여가라 그래가지고 사라지시는 분이 또 계세요. 그런 부분이 간혹 있으셨고 그러다가 갑자기 수술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 여가가 진통이 걸려가지고 만약에 다리가 빠진다더니 탯줄이 빠진다면 정말 아기가 위험합니다. 또한 저체태반 같은 경우도 태반이 밑에 있기 때문에 태반이 먼저 나오고 아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태반에서 아기가 혈액이라든지 산소 공급돼야 되는데 태반이 먼저 나온다면 당연히 아이한테 산소 공급이 되지 않겠죠. 그럼 아이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30초 1분이라도 산소라든지 영양 상태가 공급되지 않으면 당연히 아이한테는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태반인 경우에도 출혈을 하고 날짜보다 훨씬 더 응급수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궁에 근종이 있거나 아기가 너무 큰 경우에도 분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아기가 작을 때, 그리고 과거에 제왕절개했던 경우, 그리고 산모에게 질환이 있었던 경우, 산모가 병이 있다고 자연분만을 못하나요? 당연히 아니죠. 산모가 병이 있으셔도 자연분만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모가 병이 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약제라든지, 그리고 산모가 병이 있었을 때 우리가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혈압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유도분만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유도분만 약을 쓰고 나서 만약에 아기를 분만하고 났는데 출혈이 더 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과연 자연분만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이가 갑자기 심장에서 뛰는 소리가 우리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나쁠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떤 원인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도 또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양수가 터지고 나서 24시간이 지났을 때 꼭 수술하는 건 아니지만 양수는 아이가 살고 있는 산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산소가 살고 있는 곳이 없어졌다. 양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태반 조기방이처럼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혈을 하거나 배가 아프면서. 그리고 자궁이 문제가 생겨서 분만이 너무나 지연될 때 이런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이제 세로로 수술을 하고 요즘은 이제 가로로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여자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런 수술하는 것에 미용을 많이 고민을 합니다. 가로로 수술해야 되는데 되게 조금씩 해줘야 되는데 이거 너무 많이 찐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면 이제 저와 같이 있는 동료 남자 선생님들이 너 참 이상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아기가 건강하게 나오는 게 중요하지 뭐가 이렇게 상처가 중요하니? 왜냐하면 아기를 분만하는 게 자연스럽게 분만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제가 독일같이 정말 선진국 병원에 갔더니 정말 과감하게 막 세로로 너무 많이 수술을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너무 상처가 큰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물론 미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분만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저만큼 다른 선생님들 고민을 많이 한다는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쁘고 건강하게 분만을 해드리기를 되게 원하기 때문에 하지만 간혹 이렇게 세로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질환이 너무 심하거나 정말 태반이 너무 이상하거나 혹이 너무 이상한 위치에 있거나 이런 경우 수술하는데 이걸 가지고 너무 비난하시거나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방광하고 자궁 사이 부분들을 너무 많이 이제 피부부터 시작해서 복부 지방까지 되게 많은 층을 우리가 이제 열고 들어가서 또 아이를 꺼내고 다시 오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왕절개는 굉장히 어려운 시술입니다. 아기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하는 도중에도 애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간혹 아기를 낳을 때 깜짝깜짝 놀라는데 아기가 갑자기 손을 먼저 낸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똑바로 있지 않고 갑자기 등이 만져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좁은 공간에서 아이를 다시 돌려가지고 머리를 이제 앞으로 하거나 아니면 발을 잡거나 막 그래야 되는데 발이 안 잡히고 아이가 팔이 잡힌다든지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마취를 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에요. 아기에게 되도록이면 산소 공급이 충분히 가고 빨리 꺼내주고 싶어요. 근데 근종이라든지 자궁 내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예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할 수 없이 이제 수술하는 부위가 더 커지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로에서 세로로 가거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하게 되고 되게 급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다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급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예정된 제왕절개를 기왕 하실 거면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제왕절개에서 과연 몇 명까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5명까지도 가능은 할 수 있지만 몇 %는 가능할 수 없고요. 2명, 3명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상처 부위에 그걸 어떻게 붓느냐는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신을 하면 이제 남편분들이 당연히 요즘 임산부들은 너무 잘 해주시죠. 옆에 오셔가지고 잘 관리해주시고 같이 있어주시고 분만 과정에 대해서 잘 케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산후의 우울증 관리에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위험이건 고위험이 아니시건 같이 이제 다니시면서 굉장히 이제 분만을 하는 과정도 같이 도와주는 과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간혹 가다가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요. 남편분들이 오셔가지고 산모분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너무 강력하게 어필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와이프는 지금 자연분 분명히 가능한데 왜 선생님은 그렇게 이상하게 얘기하세요? 막 이렇게 굉장히 막 얘기하셔가지고 산모분이 되게 귓속말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남편 없을 때 저 애가 거꾸로 있다고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전 자연말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분만은 남편과 아이와 엄마가 셋이 같이 하지만
엄마는 아빠가 갖지 못하는 10달 동안의 아이와 공감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요.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의 의견을 무시한 주위의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선택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몸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의 주치의와 의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이유는 진료의 기본은 시진, 청진, 촉진, 타진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산모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는 보고 만지고 그리고 검사하고 그리고 두들겨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야 돼요. 특히 임산부 같은 경우는 아이를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는 주치의 선생님들과 의논하셔서 출산을 건강하게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